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좀 저기 하고 그 질문을 다 받고 선생님을 그대로 지목을 하시고 질문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걸 이제 좀 받아서 발표자들이 일단 거기에 대한 답변, 토론자들이 제기하신 문제, 그다음에 우리 플로어에서 나온 질문하신 분을 종합을 해서 랩핑 앞에서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토론자 그다음에 이제 좀 자유롭게 플로어에서 좀 오픈돼서 좀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공부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도 이제 포커뉴스도 하고 성도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 또 그 세 분의 그 전문가 분들께서 좋은 그 이야기, 그다음에 새로운 상황을 찾고자 하는 그 노력이 대단해 보였다는 것이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과학의 역사적 교훈과 이런 것들을 찾아서 미래를 준비하는 건 굉장히 우리의 몫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상훈 교수님이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많은 예착을 갖고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전투를 하고 나면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끝나면 이제 소재 파악을 해서 그 각 측에 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자기 부대 내에. 그런데 이제 아까 예를 들면 이제 탄약 그 양을 가지고 이제 전투 상보에 나와 있는 양을 가지고 이제 그 사항을 유출을 우리가 지금 하고 했던 장면이 하나 있던데 그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첫째, 우리 이제 그 홍범도 장군 입장에서는 그 일본군이 탄약을 이제 그 3만 발 이상을 가져왔는데 이제 3천 발 정도를 사용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이제 그 기록에 대해서 계속 그 전투를 하지 않다가 홍범도 장군은 결정적인 시기에 우박이 내리고 날씨가 기상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총을 쓸 시간이 아주 짧았을 타임이었다라고 한다면 3천 발도 치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타임이 짧은 시간에 가장 지체를 끝까지 끌고 들어와서 좀 더 유격이라는 것은 그 총이나 이런 걸 안 쓰고 흔적을 감추어 가면서 마지막에 승부를 거는 것이 이제 유격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전투를 했다면 3천 발이어도 그 한때 모아서 이렇게 그 사살을 할 수 있지는 않겠느냐. 그러면 그 적은 탄으로도 우리가 제압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또 두 번째로는 일본군이 전투 상보에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은 일본군 측에 자기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3만 발을 다 사용했는데 전과가 없다. 라고 되면 그 3만 발 다 했다라고 기록을 남겨서 보고를 하겠냐 라고 하는 이 측면, 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이것을 그 가지고 그 쉽게 단정적인 그 해석이나 상상이 그 어렵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일단 해봤습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 밀정하면서 우스놈에 따로 일기를 아주 잘 썼습니다. 지금 정확히 하신 대로 한국 조선인에 관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서 아마 이제 그 후에 그 편지들 서로 보내는 편지들이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 그게 발표되면 상당한 충격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우스놈에 따로 이제 그 3,000통 정도의 그 편지들이 아마 내년쯤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면 상당한 충격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몇 년 동안 밀정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밀정의 보고서를 보면 봉오동이나 첨살리에 시시각각의 변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이제 어떤 전투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무기에 관한 것들은 몇 월 며칠 누구네 집 헛간에 어떤 총들이 몇 정이 들어와 있고 누구네 집에서 그걸 무기고로 옮기는데 어떻게 했고 라는 게 아주 세세히 나와 있는데 그 어떤 분들도 그걸 좀 활용하지 않고요. 또 하나는 무기의 운반 누트랄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것도 좀 활용하지 않으신 것 같고 그 당시에 정말로 시시각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좀 이상한 얘기긴 합니다만은 홍범도 장군이 뭐 이틀 전에 부하의 부인하고 몰래 사랑을 나누다가 걸려가지고 뒷문으로 도망쳤는데 3일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세세한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자료들을
자료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런 전투 내지 내용들을 좀 검토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봉오동이나 이런 지역적 위치로 봐서 러시아의 그 군인들, 소위 말해서 파치산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도움이 당연히 여러 있었고 그 부대들도 왔었고 하는데 그 러시아의 도움 같은 게 전혀 무시되는 것이 그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역사에 대해서 그걸 방기하는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라는 의문점을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조금 이상하다 하더라도 그 당시 전체상을 밝히기 위한 어떤 이런 세미나에서는 그런 것도 좀 연구해서 거론이 돼야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의 작전이랄지 그쪽의 무기의 도움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 당시에 또 부대들이 왔었고 그래서 그 러시아 쪽의 도움 심지어는 뭐 중국의 도움 이런 것도 또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잘 모르는 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홍 이사님, 홍승 선생님도 해주시고 짧게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코멘트 좀 해주세요. 잘 아시고 항공도련 영사업에서 1년에 보통 한 2번씩 학습생 보내야 되는데 그 경우를 많은 그 새로운 자료들이 나옵니다. 근데 맨날 그 대개 보면 가상자, 무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다면은 한중일 국제학술 세미나를 내년쯤 한번 해서 자료를 가능한 그 현지 전문 학자들한테 불러가지고 자료를 하면 더 효과적으로 자료를 얻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대 상학과 석사과정 김경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상훈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지난번에 이제 발제하면서 들었던 의문이기도 한데 그 이제 봉오동 전투 당시에 참전했던 그 월강 추격대 지휘관이 이제 야스카와 사부로라고 하는데 이 청산리 전투 당시에 그 백운평에서 그 밀고 들어왔던 200명의 전위대를 이끌었던 지휘관의 이름도 야스카와라고 이제 신영환 선생님 논문에서는 설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명이 동일 인물인가 저는 이제 궁금했는데 근데 이제 그 야스카와 사부로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1950년대까지는 생존했던 걸로 나와 있고 근데 이제 기문의 북로하고 실전기를 보면 백운평 전투 당시에 그 야스카와는 거기서 전멸당해서 전사한 걸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동일 인물인가? 일단 그게 궁금하고 만약에 다른 인물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사실 봉오동 전투의 당시에 그 지휘관 이름이 야스카와 사부로가 아니라 야스카와 그 지로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게 이제 야스카와 지로가 청산리 전투 당시에 그 전위대를 이끌었던 지휘관인데 이것이 혼동이 돼서 이렇게 알려진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거가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봉오동 부근 전투 상보에 대해서 저도 이제 그런 정황을 보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거는 저도 이제 이해를 하는데 다만 이게 일본군 내부 보고서인데 그 이제 사실 일본군 입장에서는 전사장자가 이제 검증을 하면 바로 나올 문제인데 이것을 상관에게 그렇게 거짓으로 보고한다는 게 어차피 들통날 거짓말을 왜 했을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영화 선생 논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청산리 전투 당시에 그 전과를 얘기하면서 그 일본군의 기록 왜곡이 일본군의 전형적인 그런 증상이다 항상 했던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봉오동 전투 외에도 실제로 일본군이 그런 전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사례가 있는지 그걸 좀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럼 다른 선생님 없으시면 이게 우리 발표자들 순서대로 이렇게 발표 순서대로 하지 모르겠어요. 여기 순서 프로그램 있는 것처럼. 이수가 박사 먼저. 일단 첫 번째에서 말씀해 주신 부분 그 독립전쟁의 해 선포자는 기본적으로 안창호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동희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국무원 강요들의 중이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반변일 교수님께서도 이미 제야 쪽에서 통합 임시정부하고 이제 관련해서 그러한 논의들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안창호가 신년 연설에서 발표한 것일 뿐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 점은 저도 받아들입니다. 이제 제가 이 논문에서 안창호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부각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런 지적들을 제가 받은 것 같고요. 임시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그 상해 1900
19년 3.1운동과 관련해서 대정 방침이 나오기 전부터 외교 방침으로 이제 진행을 할 때에 또 다른 그 보완책으로 나왔었던 것이 외교 전략에서 실패했을 경우에는 독립군단에서 이러한 그 무장 투쟁을 준비를 해서 국제사회에 한국인들의 그런 독립의 열망을 알리자라고 하는 그런 단계 부분이 이제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대한군정서 같은 경우도 이미 당시에 그 러시아 쪽에 백순을 파견을 해서 그 국민의회 쪽하고 같이 활동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또 백순을 파견원으로 파리평화회의에 파견원으로 보낼 것을 대정부 총본사 쪽에서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3.1 대한독립선언서 그 작성과 이제 함께 외교 독립론에서 전쟁론으로 완전히 결정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대한정의단을 수립을 해서 이미 이제 대한군정서까지는 가지는 않았죠. 근데 대한정의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1919년 9월이 되면은 대한군정부 수립이 되고 이 군정부에서 이제 군정서로 가는 단계에서 거기서부터 이 북한도 안에서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대한국민회라고 하는, 그래서 대한국민회는 지단을 가지고 있었고 대한군정서 같은 경우는 군정부 단계에서는 없었는데 군정서 단계로 가면서 이제 경신국이 북한도 지역에 35개 정도의 경신국을 가지고 있게 되고요. 대한국민회는 한 50개 정도의 지회가 있었는데 이 두 단체가 서로 대표권을 어떻게 가지느냐, 임시정부에서 주도하고 있는 그런 그 통일 정책에 북한들을 대표하는 주자로서 누가 나설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20년대 초부터, 그러니까 19년 말부터 20년대 초가 되면서 이제 상당히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 첫 번째 말씀해 주신 독립 전쟁의 해 선포와 관련된 거는 임시정부 강요들을 중심으로 해서 국무회의에서 나온 그런 중의가 안창호를 중심으로 해서 발표된 것은 타당한 지적이라고 저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에 말씀해 주신 내정 통일책에 이제 저는 민단 쪽으로 통일의 방침이 안창호가 어쨌든 개입이 됐기 때문에 민단 중심으로 북한도의 독립군 단체의 그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안창호의 의지는 이제 그런 방식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아마 교수님께서는 내정 통일책은 민사와 군사가 합쳐서 어느 한쪽에 더 많은 역할을 주는 것보다 이미 군단에 대한 부분도 임시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민단 중심으로 보는 거는 무리가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읽혀지는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측면이 안창호가 사실은 그 노동부 총판으로서 이 통합 정부에서는 지휘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주도해 나갈 입장은 지휘는 아니죠. 그런데 이동희가 임시정부에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된 것은 11월부터였었고, 그러면은 임시정부 통합 임시정부의 그러한 그 통일 정책을 주도해 나간 것은 아무래도 안창호의 역할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창호 입장에서도 이동희의 그런 직전직결론을 상당히 받아들인 측면은 있었는데요. 왜 그 안정근과 왕삼덕을 북한으로 파견을 했느냐. 사실 파견하게 된 것도 대한군정서에서 이 국민회와의 갈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임시정부에 1920년 3월에 편지를 보내게 되고요. 이 문제를 임시정부가 좀 해결을 해달라. 북한도 자체만 가지고는 이런 통일정책을 가지고 독립군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런 통합에 대한 공을 임시정부로 넘기게 된 거고, 그래서 임시정부에 파견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 파견원을 이제 선정하는 과정에서 안창호가 왕삼덕과
안정근을 보내게 된 거고요. 그러면 왜 두 사람을 개봉호가 아니고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왜 안창호가 안정근과 왕삼덕인가? 사실 저도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했는데 둘 다 평안도 출신이라는 거고요. 아마 이 임시정부 내에서 이제 기호 출신과 또 이런 그 기독교와 대종교와 이런 여러 복합적인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안창호는 대한국민회 쪽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국민회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민단 중심으로 통일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그러한 생각은 신령 양성론에 대한 안창호의 주장이 같이 결합되어 있었다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안정근이 사실은 파견하고 나서 약간 좀 안창호의 구상과는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안창호가 원했었던 그런 이원식의 이원화된 통일주의로 이제 나가서 민단과 군단으로 이렇게 결정은 되었지만, 이용이 당시에 이제 이동희가 보낸 파견원으로서 이제 이용이 가서는 안정근이 너무나 군정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사실은 민단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군단 쪽에 힘을 더 실어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불만을 이제 말한 그런 그 보고서도 있고요. 이런 것들 그런데 이제 안창호의 입장은 계속해서 안정근이 북한도로 가기 전에 민단에 대한 역할을 더 강하게 하고, 최종적으로 전쟁이 났어도 전쟁 전시에도 군정의 결정권을 주지 말고 군정은 민단을 통해서 임시정부로 보고하도록 그러한 이제 결정을 내리게 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대한군정서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고요. 이렇게 본다면 내정 통일책은 민단과 군단이 동일한 그러한 역할로 만들어지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거류민단 중심으로 해서 자금을 모으고 재정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실력 양성론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민단 중심의 시행으로 나가지 않았나 해서 약간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부분은 독립군 통합이 일시적이든 내부의 문제가 있었었든 7월 하순에는 임정에서 안정근을 주도로 해서 하는 그런 통합 부대가 일단은 결성되었다라고 보고, 하지만 이제 그런 8월에 있었던 9월에 있었던 3단 결렬 그리고 국민회와 대한군정서 간의 무력 충돌 때문에 청산리에서는 결렬된 상태에서 이제 전쟁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보았는데요.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분은 그러한 분열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면 청산리 전투가 어쨌든 연합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홍범도의 역할과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어쨌든 요 얘기를 좀 하려면은 이 동도 군정서와 동도 독군서가 통합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다가 저는 일단은 좀 방점을 찍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그냥 물론 형식적인 측면이 많았던 거는 당시에도 독립군 내부에서도 문제가 제기가 되었었고, 하지만 형식적으로는 통합은 일시적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다 합의가 되었다. 예컨대 홍범도의 근거지는 영길현 의랑구로 지정이 되었고, 그러니까 동도 독군 통합된 상태에서요. 또 대한군정서의 동도 군정서의 근거지는 서대파 왕청년에 있던 서대파를 이제 근거지로 했었고, 그 다음에 또 조직적으로도 이용이 동도 군정서의 그 대한 민단 쪽에 고문으로 지정이 되고, 안정근은 동도 군정서 쪽에 그 고문으로 지정이 되면서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임시정부와 이제 전시든
아니면은 전쟁 준비든 이 두 사람을 임시정부의 대표로 계속 연락할 것을 이제 거기까지 정해진 것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통합에 대한 실행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협의는 이루어졌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추가 자료를 보게 되면 대한군정서에서는 안정근하고 이후에 8월 달에 무기를 구입하는데 안정근하고 그렇게 협력하는 그런 보고서들도 있고요. 또 실제로 대한군정서에서는 군수 제조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우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계획들은 9월 달에 청산리로 피전해야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구체적으로 실현되지는 못했지만 통합군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한 상황까지 군수 제조 공장까지 군수품 제조 공장까지 계획을 했었다는 것은 어쨌든 이러한 독립군 단체들이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을 하고 나름대로의 계획까지 세웠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계획 세워진 부분이 통합이 이루어졌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만약에 반론이 들어온다면은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통합과는 조금 다른 그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근데 저는 어쨌든 독립군들이 6월부터 이 안정근하고 왕삼덕이 와서 진행된 독립군 통합에 여러 가지 문제는 어려움은 있었지만은 합의까지는 통합에 대한 합의까지는 이루어졌다. 하지만 내부 분열은 이미 그 전부터 이제 내부는 사실 있었죠. 이 안정근 대한군정서 군이 6단 협의회에 잘 참여를 하지 않고 결국에는 안정근이 거의 협박식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정부 봉대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알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발언까지 하면서 이제 대한군정서가 마지막에는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그 결렬된 상황은 사실 8월 달에 바로 결렬이 되었다기보다는 3월에 그 이동희에게 국무총리 이동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그 독립군단에 대한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해 달라 파견원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안정근과 왕삼덕이 온 것이 이제 문제라고 보는 거죠. 전문가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 전문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결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용은 이동희가 이제 이용을 나중에 또 별도로 파견을 보내서 6월 달에 오게 돼도 제가 조금 잘못 쓴 부분이 여기에 5월 25일에 북한도에 도착을 했다고 했는데요. 6월 달에 도착을 하게 되고 이용이 이동희의 편지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보게 되면 대한국민회에서 4만 원을 보내주기로 한 것을 이용이 임시정부에 올 때 그것을 보내달라. 그리고 4만 원을 보내주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 그리고 10만 원 봉체에 대한 판매권은 대한국민회 쪽에서만 이제 하는 걸로 해서 그러한 편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용이는 직전직결을 계속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무기를 구입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사관학교를 양성할 것을 이용 보내는 편지에 같이 들어있게 되는데, 그러한 주도권을 사실은 대한군정서라든가 홍범도 부대 쪽에 준 것이 아니라 대한국민회 쪽에 그 주도권을 넘겨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군정서와 홍범도 쪽에서는 이런 임시정부의 방침에 대해서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협의가 되었었더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후에 8월에 그런 3당 결렬의 또 다른 원인의 하나는 임시정부 주도로 이원화된 군단이 이제 결성이 되면서 대종교 라인으로, 그러니까 대한군정서 라인으로 동독군정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홍범도 부대 라인으로 해서 별동대 형식으로 부대가 만들어지는데, 여기서는 홍범도가 동도 독군서의 그 총책임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3단 통합에서는 홍범도가 총책임자가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최진독이 총책임자인 상태가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동도 독군서로 재편을 하면서 그 전에 있었던 3단 통합에서의 그런 지위 관계가
제대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도 독군서에서 홍범도가 총사령관의 역할을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또 3단 통합의 결렬의 또 하나의 다른 아까 오세훈 선생님이 지적한 거 이외에 또 다른 결렬의 요인이라고 보고요. 이후에 9월 달에 그 대한국민회하고 대한군정서하고 결렬되고 난 다음에 대한군정서의 부총재였었던 현천묵이 개화를 보내서 대한국민회 쪽에 그 파견을 보내서 우리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는데 이제 다시 화해를 하자. 그리고 청산리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 화해를 하자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요. 그 개화를 통해서 이제 제안을 하는데 국민회 쪽에서 배상금을 달라라고 하는 또 이러한 그 요구가 있어서 두 진영 간에 결국에는 화합을 하지 못하고 각각이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청산리로 가게 되죠. 그런데 또 다른 기록을 보게 되면 10월 17일에 삼도구에 도착을 해서 거기서 홍범도를 중심으로 하는 부대와 대한군정서 김자진 부대가 다시 만나서 다시 연합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17일에 논의가 이루어지고 18일에는 다시 만나서 구체적으로 이제 조직을 편성하자라고 했는데 18일에 당시 회의에 나가 보니까 홍범도 부대하고 그 부대들은 다 미리 참여를 하지 않고 이제 군정서만 남아서 그래서 군정서가 김자진을 중심으로 한 대대를 다시 재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전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끝까지 연합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렬된 상태에서 이 청산리 전투에 임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청산리 전투에서 홍범도 부대하고 대한군정서 부대하고 연합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이제 논문의 선행 연구에서는 있었는데 저는 그것은 연합이라고 하기보다는 협공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합이라고 하면은 그 전쟁 바로 어랑촌 뭐 이런 전투에서 두 부대의 지휘관이 누군지도 나와야 되고 근데 이런 거는 상황이 없고 그 상황에 따라서 김자진 부대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홍범도 부대가 아직 협력을 통해서 승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연합이라고 하는 용어보다는 협공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하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짧은 생각이기 때문에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교수님 반박하시죠. 저도 그런 마지막에 청산리 전투가 그게 물리적으로 부대 연합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공동작전으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도 다른 지역에서 협공 형태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 추진 내정 통일책 그 방향 그거에 대한 입장이 그 국무총리 이동희와 그 도산 안창호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우선 그 활동하던 기반이 달랐기 때문에 국무총리 이동희의 입장에서는 저 당시에 그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좀 중요시했고 또 군대를 중요시하기 위해서는 군대의 그 기반, 사회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그 교민단체, 교민인의 대한인 국민에 갖추는 이런 기반을 중심으로 했고 또 그 만주 지역에서의 내정 통일책이라는 것은 사회적 기반으로서의 그 국민회를 두고 그리고 그와 연계한 군단을 두고 이런 식의 그 생각이었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국민을 두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정치 자금이 그러니까 운동 자금이 거기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이 있고 도산은 시정일관 민사 군사를 합의를 하려고 했어요. 그게 도산이 5월달에 와서 6월 28일 날 좀 한 달 뒤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면은 간을 보고 보니까 도산이 온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동영이나 저기가 다 도망가잖아요. 아니 도망가는 게 아니라 피하잖아요. 이게 같이 일하기 좀 어려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자기가 와서 이제 정세를 파악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이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취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무총리까지 퇴임하면서 곧바로 제일 먼저 한 게 연통제 실시하는 거예요. 그 연통제 실시라는 게 뭐예요? 바로 그 내정 통일책을 강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 내정 통일책의 방향은 군사와 민사를 합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 연통제에 군사부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그리고 자기는 만주나 그 국내에서의 독립운동 자금이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미주에서 독립운동 자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군사와 민사를 분리하기보다는 대한민국 국민회도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고 개선 조직으로 쭉 돼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개선 조직으로 해서 일사불란한 그런 체제, 그게 식민회부터 도산이 항상 조직 논리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산의 입장에서는 이 내정통일책이라는 것은 진짜 민사와 군사를 합의를 해서 모연과, 그러니까 독립운동 자금과, 그 다음에 모병과, 그 다음에 활동, 군사활동, 결사대, 이걸 같이 묶어주는 거고, 이동희의 입장에서는 그 내정통일책을 민회와 국민회와 군사단체와 따로 분리시켜서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나중에 그 역사에 봐도 그 육군 주만 참의부 형태라고요. 도산의 만주 지역에서의 내정통일책은 그렇게 구현되고, 국내에서는 이제 하다가 이제 실패했지만 연통제고 20년대 대한 독립군 사령부고 그런 식이었. 그래서 내정통일책에 대한 도산과 성제의 입장은 좀 달랐을 거다. 같은 단어지만 그걸 추진하는 방향은 좀 달랐을 거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성제 이동희하고 이게 도산 안창호는 너무 대립적으로 보기에는 좀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대정 인정 방침을 해서 합의를 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론에도 불구하고 독립전쟁론이라고 하는 것에 합의가 돼가지고, 사실 독립전쟁이라는 게 총력전이잖아요. 총력전. 거기에는 내정 통일이 안 되면 안 되고, 재정도 모아야 되고, 또 군인들 독립군단 통합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제 각자 자기 방식으로 이제 설명한 거죠. 도산은 도산대로, 성제는 성제대로 한 건데, 어쨌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온도 차이는 있어요. 만진이냐 급진이냐 이런 차이는 있는데, 이제 정세를 보는 이제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안창호는 좀 느긋하게 보는 입장이고, 성제 이동희는 이제 급하게 좀 보면 러시아 혁명이 막 뒤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20년, 30년 그런 이제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윤상원 선생 나왔으니까 제가 하나 묻겠는데, 그렇게 임종을 통해서 이제 이동희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전쟁론을 실현해가고, 또 실질적으로는 만주에서 홍범도와 군단을 통합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독립전쟁론을 실천해 나가는데,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1년 후에 자유시위 사변 때는 왜 그렇게 또 확 갈라지느냐.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동의를 하면서도, 야, 어떻게 1년 후에 그렇게 또 확 바뀔 수가 있느냐. 그래서 또 그것도 질문했잖아요. 윤상원 교수가. 그건 제가 2년 전에 홍보 기념사무소 발표를 내가지고. 윤상원 선생 있으니까 한번 자연스럽게 개몽을 한번 해주세요. 오세호 선생하고 같이 지금 질문한 거 같이 하죠 뭐. 일단 오세호 선생이 답변하고, 그다음에 윤상원 선생 답변. 사실 그 사장 부분에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다시 한번 봐야 될 부대가, 저는 이제 안모 부대와 함께, 그리고 최신동 부대, 대한신민단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신민단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주제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보고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다만 제가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게 좀 말이 드는데요. 이번 4번 관련돼서 저는 홍범도 부대가 이제 윤상원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동희와의 역할 분담에 있다는 게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희와의 역할 분담, 그리고 즉 홍범도에게 독립군 부대들 간의 통합,
왜 그 임무를 이제 홍범도가 임무를 담당했다면 그 실질적으로 그 옆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갔던 것이 대한신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신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친 이제 독립군 부대들의 통합대에 항상 이제 같이 들어 있고, 그리고 김규면이라고 하는 대한신민단장 같은 경우는 한인사회당과의 합당 이후에 한인사회당 군사부로서 활동을 하면서 연해주 지역과 그리고 만주 지역은 김중근이라는 왕청지단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관계를 제가 좀 더 이해를 하고선 글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발표문에는 제가 쓰지를 못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이제 좀 더 자료를 더 많이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정리를 해나가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사실 그 대한신민당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이제 독립군 부대들이 이만으로 러시아령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중로연합선전부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로연합선전부에 대해서는 이것이 실제하는 이제 단체인지, 그리고 이것에 이제 여기 이 중로연합선전부를 이제 어떻게 깊게 관여하게 되어 있는 박용만이라는 독립운동가가 실제로 모스크바에 다녀왔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논쟁거리가 워낙 많기도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아직 저도 갈피가 아직 안 잡힌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920년 11월에서 12월쯤에 이제 이만 지역에 있는 김창원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중로연합선전부가 이제 실제로 이만 지역 한인 사회주의자들과 이제 중로연합선전부의 활동이 이제 확인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문창범과의 그 연합 관계가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달인 1920년 12월에는 안정근과 왕삼덕이 이 문창범, 김창원과의 협의를 통해서 또 이제 중로연합선전부의 간도지부에 임명이 되고 활동을 하고, 안정근과 왕삼덕이 중로연합선전부와 협력을 한 이후부터 그 이듬해 1921년 1월에 김규면이라는 대한신민단이 중로연합선전부와 실제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신민단의 그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그 부분에 대한신민단의 역할과 성격을 구조하기 위해서는 이 중로연합선전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정리를 되고서는 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좀 녹이지 못한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을 하셨던 그 군무도덕부와 의군부가 동쪽으로 이동했던 관련된 거에 대해서 사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가 왜 이 최진동 부대가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라고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짧지만 제 생각으로는 최진동이 이동하게 된 거는 사실 그 봉오동 전투 이후에 그 재정비 과정에서의 그 문제점이 좀 가장 컸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연합회의 과정 중에서 최진동 세력이 갖고 있던 세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태였고, 실제로 안보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군이 또 따로 나와서 이제 독자적인 군사 활동을 하지만, 이제 양도원 현상을 주둔지에 배치시켜 놓고 자신이 이제 활동하는 걸 보면 직무 활동을 계속해서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봉오동 전투 이후에 독립군 부대들이 그 재정비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원래 봉오동을 근거지로 두고 있었던 이제 최진동 부대 같은 경우에는 봉오동으로 이동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위쪽으로 나저브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결국엔 그 러시아 볼셰비키 세력과의 협력, 그리고 무기 구입이라든지 그런 협력 관계를 생각을 함으로써 이만 쪽으로 넘어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보다 왜 의군부가 이제 최진동 부대와 함께 가는지, 그리고 총군부로 왜 같이 이제 러시아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동쪽으로 이동해서 활동하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답에도 그 김 선생님 답변을 다 포함해서. 저 먼저 이제 답변에서 처음에 이제 시민단 이것을 하면서 저 중로연합선전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결론을 못 내시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좀 부끄럽습니다. 저 그냥 간단하게 그냥 결론을 내버려가지고요. 중노연합선진전부는 상해파의 이제 극동공화국 지부라고 할 수 있는 극동공화국 한인부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한인부의 성원들이 만주 쪽 성원들과 연결해서 만든 조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중노연합선진전부를 이제 박영만과 관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이제 그전 많이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박영만과 연결된 건 아닌 것 같고 그랬을 때 그 중노연합선진전부가 전후로 했던 활동들은 국동공화국 한인부 즉 한인사회당 당시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한인사회당이었었죠. 한인사회당이 본부를 상해로 옮기고 난 다음에 뭐 박예등이 국동공화국으로 가서 만들었던 한인사회당의 이제 국동공화국 지부라고 할 수 있는 뭐 한인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김용달 선생님이 질문과 그 전에 하셨던 그 얘기와 이제 연결되어서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요. 이제 김용달 선생님은 그 안창호는 내정통일책을 했었고, 이동희는 이제 민사와 군사의 분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동희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단순하게 민사와 군사의 분리가 아니고, 이동희는 군인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민사를 더 중요시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통한 군사의 그걸 지배라고 하기는 그렇고 관리. 그러니까 왜 군인 출신이었음에도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는 좀 그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뭐 러시아 혁명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인사회당 적의군을 만들 때도 한인사회당 적의군은 한인사회당 군사부에서 관할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신민당과 연합을 할 때도 신민당과 한인사회당이 통합을 해서 다시 한인사회당이라는 이름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유시에서도 결국 그 자유시에서 그렇게 고륙성장이 일어났던 것은 군대 내부의 투쟁도 있지만 그 군대를 관할하고 지도하려고 했던 정치 세력들, 즉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싸움이었었고 이동희가 취했던 포지션은 지속적으로 민사를 통한 군사의 관리 이렇게 조금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용이 가서 이용과 안정근의 입장이 다른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기준대로 가자면은 아까 김용달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동희하고 홍범도하고 이렇게 친했는데 자유시에서는 나중에 마치 홍범도가 배신한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어쩔 수 없는 홍범도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동희가 군사를 통한 그러니까 요즘 우리나라 검찰개혁 얘기하면서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하고도 조금 일치를 할 텐데요. 그렇게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할 정치가 자유시 사변이 일어나기 전에 패배를 해버린 겁니다. 이동희가 정치적으로 자유시에 모인 독립군 부대들을 지도를 하고 관할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이르쿠츠크파와 대립 속에서 패배를 해버리고 그렇게 패배를 해버린 상태에서 홍범도가 거기에서 취할 수 있는 카드는 가장 현명한 카드가 살아남는 것이었다고 저는 홍범도가 생각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홍범도가 상해파의 패배가 명확해지고 난 이후에 스바보디니에서 자유시로 이렇게 대한군정회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유사변이 일어났을 때 홍범도는 산등성에 올라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신민단은 우리 이제 오세호 선생이 박사학위논문 통해서 그래서 제가 윤상훈 교수 논문 심사할 때도
야, 이 신민단을 밝혀면 이게 큰 저기가 이게 연해주하고 아까 이제 우리 김강만 TV들 말씀하신 거지만은 이게 러시아 연해주를 빼놓고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그 배후지로서뿐만 아니라 러시아 연해주에서 그 빨치라 운동이나 일본군의 동향이나 러시아 혁명군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지금은 중국하고 러시아 갈라졌었기 때문에 분리해서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분이 많지 않아요. 앞으로 지금 윤상현 교수나 그 오세호 선생이 그걸 소화하면은 시민단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저는 이제 하여튼 이 연해 원동 지역하고 러시아 원동 지역하고 그 북한도 지역이 하나의 운동권이라고 봐가지고 그 제가 박사님들이 썼습니다만 그래서 시민단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키다. 그래서 이제 근데 두 분이 그걸 과제로 해서 이제 좀 하면 좋겠고 이동희하고 홍범도 관계는 이제 상당히 복잡한 건데. 저는 이렇게 풀고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제 참고를 하시는데 오늘 이제 오세호 군이 얘기했던 1920년 8월 달에 8월 13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국민의 지방 대표자 회의에서 거기 3단 분열이 하나는 독군부에 있었던 3사 중대가 탈퇴 독립을 선언했다. 그게 국민의 계통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 계통의 3사 중대가 독립을 선언하면서 거기서 국민에서 뭐라 그러면은 그 회의 중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 아, 우리 독군부의 최진동 밑에 있는 우리 국민의 계통의 군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어. 저희 좀 압박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지켜보자. 그리고 최진동한테 대표단을 2명을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이미 8월 12일 날 3사 중대가 독립을 선언했다. 독군부의 최진동 밑으로 이미 떨어져 나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어떻게 결정하냐면 지방대표제회의죠. 국민의 전 의결기관이거든요. 그 대표자들이 각 지역에 있는 대표들이 모인 거니까. 거기서 우리 대한국민군을 만들자. 국민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 군대 자체 군대는 없었어요. 홍범도 군대가 그걸 대신했죠. 홍범도한테 그걸 맡겼죠. 근데 대한국민군의 사령부라고 하는 독자적 대한국민군 이름이 그 임시정부에서 국민군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 명칭이 보면. 국민군은 임시정부의 이름이에요. 국민회는 그만큼 임시정부의 방침을 충실하게 따랐던 조직이죠. 그래서 국민군이에요. 그래서 국민군 사령관의 안무를 임명하는 거예요. 안무. 그래서 안무가 독자적인 지휘체제를 갖기 시작하는 거죠. 그전에는 홍범도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홍범도 입장에서 보면은 지휘체의 국민회가 자기 밑에 휘하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데 좀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국민회와 홍범도가 갈라지는 원인이 되고 그 이전에 최진동하고 이제 국민회는 이미 갈라졌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 독군부하고 그러니까 최진동하고 홍범도 역시 갈라지고 그래서 3단 분열이 되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수가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7월 말에 합의됐다고 하는 것이 8월 초에 이미 그건 이미 3단 분열이 됐는데 무슨 그게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건지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9월까지 갈 필요도 없고 10월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분열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희와 홍범도 관계는 바로 그 국민군의 창설, 국민회가 그 저기 홍범도 부대가 러시아에서 넘어올 때 이동희가 약속을 한 건데 국민회에 지시를 내려가지고 홍범도 군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라. 군인뿐만 아니라 재정 이렇게 해서 이제 해왔던 건데 독자적인 지휘체계를 갖잖아요. 사령부를 대한국민 사령부를 만드니까 홍범도는 거기에 자기 지위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동안에. 자기 독자적으로 러시아에 데려온 군대만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국민에서 온 군대들은 이미 독자적으로 안무가 지휘하는 그런 안무 군대로 가는 거고 그게 대한국민군이에요. 그러니까 홍범도가 거기서 이제 말하면 이게 이제 국민회 또는 임시정부 입장 다르다. 그래가지고 9월 20일 날 그게 있잖아요. 그 서로군정소하고 북로군정소는 이미 1920년 5월 25일 날 서로 군정서끼리 합친다고 해요. 그게 3단 연합에 대항하기 위해서 5월 말에. 그리고 이제 홍범도는 떨어져 나온 홍범도는 9월 20일 날 그 서로군정소 북로군정소 서로 합치니까 그 연락을 해가지고 이 3단 연합을 하자고 홍범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군정소는 지금 저쪽에서 피해가지고 백두산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청천 그 김승빈 이쪽은 백두산에 가서 거기 총이 없으니까 뭐 일부 뭐 지금 청산리 전투에 뭐 이청천 그 서로군정 참전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우리 독립기념관 관장님 그분이 자꾸 자기 주장하는데 그건 난 틀린 얘기예요. 이 서로군정도 군인 총이 없었단 말이에요. 총이 없었기 때문에 청산리 전투에 거기에 포위를 하고 있는데 왜 들어가냐고 피해야지 포위망을.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죠. 어쨌든 서로군정소 이청천 김승빈이 이끄는 서로군정소 교성대 백두산에 도피해 와 있는 군대 그리고 이제 북로군정소 이렇게 해가지고 3단이 합동하기로 했던 거예요. 홍범도가 서로군정소 북로군정소 홍범도 대한독립군이 이렇게. 근데 그게 안 된 거죠. 청산리 전투 치면서 김자진 부대가 이미 북쪽으로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소로군정수하고 홍범도 부대하고 거기 조그만 광복단하고 그래서 요 3단이 지역적 차원의 이 3단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개, 원래 소로군정수, 북로군정수하고 홍범부대하고 이 세 개가 합쳐지는 거는 러시아로 넘어가기 직전에 밀산에서. 지금 아까 윤석열 선생님 대한독립군단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명칭도 지금 상당히 우리가 신화가 만들어졌어요. 지금 뭐 13개, 뭐 최진동 부대, 뭐 다 온갖 13개면 독립군단이 합쳐가지고 우리 윤상원 교수가 그런 깼죠. 그 이론을 깨고 저도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건데 요 3단이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 입장으로 보면은 쭉 통합을 추진한 거예요. 계속 그 처음부터 초지일관. 이제 다른 부대들이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뭐 종교적인 문제, 지역적인 배경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군벌 의식, 뭐 계급 의식 이런 것 때문에 안 된 거지. 홍범도는 그 통합의 중심에 계속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홍범도 기념사표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홍범도의 그 이제 실질적인 부분에서 확인이 된 부분이니까. 이동희하고 홍범도 관계는 거기서 이미 틀어지기 시작했다. 그것이 이제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자유시에 가서는 이미 이제 진영이 양쪽으로 해서 이제 피를 동족 상잔했던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갔던 거고 이제 홍범도 장군이 무지하게 불편한 입장이 된 거죠. 왜냐하면 가해자 입장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이상훈 교수님 답변 저기 우리 박성보 교수님 제시한 것까지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죠. 1번부터 이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반박이라는 부분보다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을 좀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토론문 2페이지에 보면 그 중대장 혼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전사, 전상자, 선인 요 부분이 나옵니다. 근데 이 혼다 쇼지 이 사람은 그 실제로 이제 76연대 중대장입니다. 이 사람이 9월 달이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76연대이기 때문에 9월 기준이기 때문에 요때 나남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봤는데 확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검증을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정확하게 근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전상 부분을 보면 헌병 보조원인데도 어머니까지 표현을 했는데 전사 부분에는 어떤 명단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조금 좀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봉오동 전투 당시에 전사 안 했을 수도 있고 다른 전투에서 전사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냐? 이 중대장 이 혼다 쇼지가 그 나남에 언젠가 9월에 가니까 직간접적으로는 분명히 관련이 있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 장세현 선생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이거는 전사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우츠노미야 타로 여기 보면 200명의 적을 격파하고 20명을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봉오동 부근 전투 상보를 비롯해서 일본 측 기록에서는 지속적으로 20명 죽였다고 나옵니다. 계속 20명 죽였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주 특이한 게 매일신보 신문 기사가 6월 10일에 발간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관제 신보다 보니까 당연히 정부 관제용으로 나옵니다. 6월 10일날 발표했을 때는 요때도 보면 내어버린 시체가 24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요게 거의 숫자가 이 일본군들이 봉오동 가고 민간인 학살하는 숫자랑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라는 게 자기들은 전사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내어버린 시체,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여놓고 그걸 그냥 이제 요 전사자 싸움에서 죽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가능성도 상당히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권 문제도 앞으로 좀 검토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저는 이거 솔직히 말해서 진짜 지나친 문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세현 선생님한테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놀랐었습니다. 증원대 부분. 저는 이게 2019년에 발표할 때 이미 도대체 증원대의 존재는 뭘까, 실체는 뭘까 고민을 했었고, 이거를 그렇게 주의 깊게 보지 않았던 건 뭐냐면, 증원대라는 표현이 일본군 그 전범문에 어떻게 나오냐면, 처음에 이제 그 남양 수비대 니미중이가 움직이고 먼저 추격을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증원하기 위해서 야스카와를 보낸다.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기 쉬운 상태였습니다. 증원하기 위해서 야스카와를 보낸다 있었는데, 지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요 문구를 따르면 사위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위는 이제 사면에서 포위했다는 거기 때문에 봉오동 상촌에서 포위당하고 난 다음에 증원대를 보낸 거에 되기 때문에 이건 아마 거의 결정적인 증거에 가깝지 않을까, 좀 상당히 높은 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미약한 부대 이거 20명, 200명이 되겠죠. 그러면 훨씬 많은 수백 명 이상이 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증원대 부분 아마 거의 해결되지 않을까, 이 정도 근거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이 봉오동 부근 전투상보를 연구한 이유가 일본 측애들이 이걸 거의 성서처럼 절대 신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일부에서도 이걸 거의 너무 자세합니다. 왜냐하면 총상 난 게 손가락, 중지 손가락 총상 난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고 일일이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에 관통상을 입었다 이런 것까지 해놓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자세하게 썼는데 일본군들이 조작할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그 일본군들이 철옹성처럼 믿고 있는 이 전투상보를 깨야, 본진을 깨야 이 문서가 불완전하다는 걸 증명해내야 된다는 생각에서 계속 이걸 보고 있는데, 실제로 말씀드리면 4번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역량에서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장세현 선생님이 좀 서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번 문제, 네, 이 5번 문제도 이제 출동 병력의 규모는 얼마인가? 이건 2019년에 제가 한 500명 정도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장세현 선생님이 이제 그 500~600명 정도는 그 정도 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리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대략 한 500~600명, 왜냐하면 600명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인원들이 또 있습니다. 헌병 보조원, 순사 보조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카무라 대대가 야스카와 대대가 편성되기 이틀 전에 토벌대로 미리 편성이 됩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나카무라 그 소자가 이끄는 그 토벌대가 있기 때문에 토벌대 전투상보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봉오동 부근 전투상보가 불완전한 이유가 이 토벌대 전투상보가 없기 때문에 뭔가 다 안 맞습니다. 불일치합니다. 이 상황들이. 그래서 한 200명 혹은 200~300명 정도 되는 게 빠져있는 게 토벌대에 뭔가 전투상보가 있다면 완전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탄약 소모 통계도 이거는 이제 그 박석봉 교수님이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짧은 순간에 순간적으로 하면 그 3,000발 정도 사용해도 충분히 극복하실 그 막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 부분도 제가 감안해서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왜 이 전투상보가 문제냐면 독립군들이 봉오동 상촌의 동산, 서산, 북산에 위치하고 있는데 주력 부대는 다 동부, 동서북에 있는데 남쪽에는 신민단이 일부가 있었는데 제일 약한 고리로 내려오면서 그것도 12시 20분에 도착을 해서 13시 5분까지 독립군한테 한 4~50분 공격받고 그 다음에 735고지까지 내려가는데 3시간 걸립니다. 그러면서 치열한 교전을 벌였고 다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목적이 뭐였냐면 독립군의 선멸이었습니다. 도망치면서 자기들이 도망치고 있으면서 선멸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대한 손해, 큰 손해를 입혔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탄약 소모량이 정확하게 더 있는지 없는지도 명확하진 않지만 뭔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6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진짜 논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이건 아마 최종적으로 가야 될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그 증원대나 병력 투입 규모나 이런 거 다 감안해서 이건 나중에 또 학계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추후 과제로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이제 좀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내학계에서는 단순한 정가보다는 정규군과의 대결, 파급 영향 이런 거를 중시해야 된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처음 발표할 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학계에서는 이렇게 우리 얘기는 하지만 일반인들은 몇 대면 여기에 다 혹한다는 겁니다. 야, 그 봉오동 전투 볼 때 그 일본 측 자료 보면 뭐 자기들 일본군 1명 죽었고 2명 중상 입었는데 그게 무슨 대패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숫자에 대한 것도 정리가 좀 합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박석봉 교수님이 이제 질문하셨던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 3만 발 그대로 보고할 수 있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자료가 지금 없어서 뭐 더 이상 설명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그 전투상보에 보면 흔적 중에 얘들이 이제 경원 수비대에 탄약을 보고받았던 흔적 같은 서술들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는 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무슨 이 봉오동 전투상보가 정확하다, 틀렸다 이게 아니라 불완전하다는 걸 저는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절대 믿어서 되는 뭐 그 성서 같은 그런 전투 보고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김경준 선생님이 이제 또 재밌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야스카와 지로냐, 야스카와 사부로냐, 2랑이냐, 3랑이냐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로로 알려졌는데 저는 이제 삼낭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나카무라 소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청살리 전투 때 백운평 때 소자가 전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1920년대 일본 육군 그 장교 명부를 찾아보면 1920년대 보면 나카무라라는 성을 가진 소자는 이 야스카와 사부로 한 명밖에 없어요. 삼낭밖에 없어요. 2랑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마 2랑을 3랑인데 2랑으로 좀 오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야스카와 사부로가 봉오동에 투입되었듯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증원대, 그러니까 토벌대가 아까 나카무라 소자죠. 이 야스카와 소자랑 나카무라 소자가 동시에 청살리 전투 때 그 히가시 지대에 같이 편입됩니다. 이런 걸로 보면 73년대, 75년대 이런 애들이 주축이 돼갖고 거의 주력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청살리 전투가 그만큼 더 치열했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좀 아주 좀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또 그 이제 보고서가 잘못된 거 아니냐, 아니 내부 보고서, 그러니까 비밀 문서인데 이걸 왜곡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보면, 전투 보고서 보면 중간중간에 출발할 때, 전투할 때, 그 다음에 퇴각할 때, 마지막에 이제 정리할 때 다 달라요, 숫자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대 파악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투 부대가 들쭉날쭉했고, 부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부대가 들쭉날쭉하니까 소대 분대별로 통계가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도망갈 때 아까 그 전장 소재 얘기도 하셨지만, 전장 소재를 못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원 부대를 나중에 갈 때는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퇴각하시 도망갔듯이 가다 보니까 전리품도 거의 없습니다, 얘들은. 그래서 이제 아마도 왜 이렇게 이상한 기록들이 남게 됐냐 보면, 이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게 봉오동 전투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 배경이 5월 17일 날 봉천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2회 봉천회의가 5월 말에 있고, 5월 말에 봉천회의를 하고 났는데 갑자기 봉오동 전투가 터져버린 겁니다. 급작스럽게. 터져버리고 나서 제3회 봉천회의 할 때 바로 뭐가 되냐면 이제 불령선이 초토계약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 있다 보니까 일본군들이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봉오동 전투가 아주 우발적으로 크게 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입장에서는 아마 이런 전사상자 숫자 같은 걸 통제를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명확한 건 아직 없습니다. 근데 참고할 만한 게 6월 7일 날 봉오 전투가 발생했는데 6월 19일 날 조선군 사령부에서 공식 발표를 합니다. 공식 발표를 하는데 그 전에 6월 10일 날 분명히 12명의 사상자가 있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신문 기사에는, 매일신보에는. 근데 6월 19일 군사령부 발표에서는 갑자기 이게 사상자가 3명으로 줄어버립니다. 자기들 기록에서도 모순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군부가 개입을 하지 않았을까? 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봉오동에서 패했던 사실들을 조금 국내로, 조선 국내로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서 뭔가 정보 통제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한 근거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정도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네. 봉오동 전투 당시에 일본군이 이제 포로를 한 2명 잡잖아요. 우리 독립군 그 신민단 쪽에 2명이 이제 삼둔전 전투에서 잡았다 그래서 2명이 잡히는데, 그 한 사람이 그 뭐 이름은 없지만 그분이 이제 그 독립군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죠. 진술한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을 수는 없지만은 제가 볼 때 상당히 정확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몇 명이나 됐더니 거기 이제 국무도독부가 300명, 그 군정부, 이거는 이제 홍범도 부대입니다. 거기에 230명 있는데 홍범도가 직접 데려온 군대가 130명, 그 신민단이 200명, 하여튼 730명이 돼요. 그러면 지금 봉오동에는 몇 명 있냐 그랬더니 500명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230명 뭐냐? 230명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모여나는 거예요. 그 군작업 모으고 이렇게 이제 총리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포로의 진술이긴 한데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다. 그리고 이제 일본 경우도 한 500명. 그러니까 양쪽이 봉오동에서의 병력이 서로 양쪽에 대충 1대 대급 정도, 한 뭐 5개 중대, 4-5개 중대 정도 해서 우리 쪽에만 6개 중대 되잖아요. 4개 중대에다 홍범도 직계 2개 중대 하면 6개 중대가 되는데 대충 숫자가 맞아요. 이 포로 얘기하고 비슷한데, 이제 청산 전투 경우는 근데 뭐냐, 우리가 이제 군대가 청산 전투 문제도 마찬가지겠, 그 나중에 좀 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우리 군대 같은 경우는 몇 명 있는 데고, 그다음에 저기 일본 군대 경우는 이번엔 청산이라는 게 이제 지역이고 청산 전투가 벌어진 지역하고 일본군이 들어온 건 전체 5개 현 들어온 거잖아요. 4개 그 저기 지금 연길 쪽에 4개 현에다가 동령현 그 동중철도 이남 이심이니까 5개 현인데, 작전 비용을 중국하고 일본이 합의된 거는 그 작전 구역을 다 정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면에서 포위를 들어온 건데 그 이제 병력수 같은 것도 좀 중요한 것 같고. 장 선생님 좀 죄송한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토론 답변에 대한 토론 또. 저는 이제 원래 만주 독립군은 원래가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지시로 이제 형식적 통합을 하지만 그 형식적인 통합이고 실제로 그 편지상 통합이라는 건 그게 큰 의미가 없다. 물론 이제 통합이 되면 좋은데 실제 편지상 통합이 되지 않더라도 별로 달라진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통합이 되면 좋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통합은 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전투력 발휘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다분히 임시정부 통합은 명분상이었고 실제로는 거의 독립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를 봉단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임시정부는 상해 지역이 있었고 이 독립군 군단은 이제 만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명의상으로는 복종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임시정부가 한때 발휘할 때는 존중했지만 나중에 20년 중후반 가면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중심은 오히려 만주라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 관점을 강조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통합이 아니었다고 해서 그렇게 뭐 너무 저별값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청사리 전투에서도 많은 기록들이 있고 아까 우리 외대 제자인 김경준 군이 일본군 기록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 얘기했었는데 사실 저도 그 홍문의 일지를 보면서 상당히 정가부는 상당히 좀 과장될 가능성이 있지만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작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거기 개정 얘기 나오는 게 이 홍문도 장군 일제 보면은 그 동로군정서가 청산이 있다고 하니까 같이 연합해가지고 거르러 나가자고 그게 갔다는 얘기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사실은 기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이동은 홍범도 연합보다 먼저 이동을 하고 청산이 쪽으로 김자희가 나중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홍무장 일지에서 어쨌든 청산일 때 김자희 군역에서 있다 하니까 연합에서 거래에 나가자고 이동했다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무장 기억으로는 어쨌든 그 형적 통합은 안 됐지만 뭔가 통합을 한다는 생각이 있었고 같이 힘을 합쳐서 국내 진입전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사실 별로 주목을 못했죠. 근데 일제 보면은 분명하게 같이 연합해가지고 이거 가려고 했다는 기록 나오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오세훈 선생 그 발표에서 이제 그 안보장군 얘기 나왔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상당히 그 윤상원 선생은 약간 그 번역이나 그 심의에서 문제 있다고 했지만 명지대학에서 그 조선공산당에서 비록이라고 하는 번역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게 이제 정확히 따져봐야 되는데 안모장군 부대가 한때 그 무사람을 점령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점령했겠느냐 나는 의문을 품었는데 오늘 오세훈 발표를 들어보니까 어쩌면 그 가능성이 있지 않는 생각도 들어요. 이 여러 가지 홍문장 일지를 일본 측 기록과 함께 같이 검토해야 되고 일본 측 기록이 때로는 거의 그 믿지 못할 기록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일본 그 학자 기록을 보고 그 원휘지라는 하라라는 사람 글을 발표해 보면은 제가 그것도 어쩜 처음 찾은 것 같은데 복물구에서만 74명 사상자가 있다는 통계 인용하고 있는 걸 찾았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그러니까 일본 그 공식 통계에서 30몇 명, 39명 죽었다 했는데 복물구에서만 73명 죽었다 통계가 있는 거예요. 내부 자료로. 그리고 어제 육군 교육사령부에서 학술을 했는데 육사 김연욱 교수가 청사리 전투 당시에 진중일지가 있다. 근데 공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청사리 전투 당시 일본군 진중일지 있었다는 거예요. 진중일지를. 근데 여기 공개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다면 공호동 전투도 어쩌면 진중일지 있지 않을까. 나중에 찾아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사리 전투 양쪽 병력이 어떻게 돼요? 청사리 전투 이상원 선생님 정리하시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드러나는 게 6개 대대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헌병 포함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는 한 12,000에서 15,000까지는 정도는 추산되지 않을까. 우리 독립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그것도 이제 명확하지는 않은데 최소한 한 3,000 이상은 되고. 우리가 청사리 전투에? 청사리 전투 자체 말씀. 그 말씀은 이제 청사리가 전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이제 개념을 지금
네네, 박찬욱 맞습니다. 교수가 네네. 이거 확대를 해야 된다. 이 청산리학은 전투 있을 때만 하지 말고 네. 지금 일본군의 작전구역 전체 5개연을 다 포함하게 되면은 최진동 그 동무부도 가다가 전투한 것도 다 청산 전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확 개념을 바꿔야 돼요. 청산 전투의 개념. 네. 지금 이쪽에 화병연에 2도구, 3도구 어랑총 막 있는 데서 반영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청산리 봉오동 전투 100주년 기념해서 이제 홍범도와 그 1920년 독립전쟁을 했는데요. 이게 홍범도에 오늘 뭐 특별히 뭐 홍범도에 초점을 맞춘 건 아니지만 제가 이제 정리해 보면은 그래도 여러 독립군 단체가 있고 지도자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임시정부도 내분에 휩싸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20년 내내 내분이 있어요. 재정도 없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재정을 장악하기 때문에 집세도 못 내는 그런 형편이 있다면 임시정부가 그럼 무슨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이 독립전쟁을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지원을 하냐 말이죠. 근데 어쨌든 임정 내분의 문제도 있었고 그렇든 간에 홍범도 장군은 그런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나름대로 러시아에서 들어올 때부터 봉오동전투 이전 그렇게 계속 그리고 봉오동전투 이후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단 연합이라고 제가 이제 그 프레임을 좀 짰는데 이 3단 연합을 계속 추구했던 분이다. 봉오동전투 이전에는 국민의 근데 국무도덕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봉오동전투 이후에 이제 9월 20일 경에 가게 되면은 양 군정서 서로 군정서 북로 군정서와 합의를 했고 근데 그것이 이제 청산 전투가 있었기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백두산에서 그런대로 서로 군정서하고 그 광복단이랑 조그만 단체하고 해서 3단 연합을 했고 근데 저쪽으로 밀산으로 러시아 넘어가기 전에 말하면 이제 북로 군정서, 서로 군정서하고 자기 이제 서로 군정이 이미 합쳤으니까 거기 같이 가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북로 군정서와 통합을 한 것이 3단 연합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러시아 쪽으로. 그래서 자유시까지 이제 간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919년 말부터 1920년 또 21년 초에 그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홍범도 장군의 그떤 행적을 쭉 추적해 보면 역시 통합적인 인물이다. 다른 인물과 비교해서 군벌적인 거라든가 뭐 계급적인 양반들이 있던 그런 양반 출신 그런 거라기보다는 평민들이 있던 함경도 출신의 농민들을 이 주민이었던 대도시에 있던 그 주민들의 사랑도 받고 그다음에 독립군들 간에 자기 무기도 막 나눠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상당히 통합지향적인 분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홍범도 정신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학술회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과제로 던지고 여러분들이 특히 여기 이상훈 교수님이 오세훈 선생님 또 우리 윤상훈 선생님까지 해서 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을 우리 장선 선생님이 관중인데 고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여기 청중석에 앉아 계시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드리고 또 홍범도 기념사업회에도 특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